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종부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아파트의 지금 공시가격이 이제 역대 최대폭으로 좀 떨어지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이 대폭 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1주택자라면 서울 강북에서는 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고요. 강남에서도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하면 안 낼 가능성이 높다고요.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네, 아직 그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 현재 강북의 그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당 뭐 12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요. 최근에 그 정부 고시 가격이 거의 한 18%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 선이라는 것이 그 종부세 대상에서 결국은 9억에서 12억으로 늘려준 게 또 문제가 됐고요. 예. 그리고 현재 그 서울 강남에만 지금 그 종부세가 적용이 되는데 강북에는 그 시가 자체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거의 그 종부세 낼 대상이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에는 그 예를 들어서 18% 18억짜리 아파트도 결국은 그 9억까지 부부가 나눴을 때는 그 반 정도로 9억으로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그 종부세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현재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서울에 지금 한 58만 가구 정도가 지금 종부세 낼 대상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권에서 한 36만 가구 정도가 지금 종부세를 내야 되고 그 전체 전국적으로 다 해봐야 지금 한 122만 가구요. 그러니까 좀 2,500만 가구에서 122만 가구니까 종부세 내는 대상이 한 5% 정도 선에서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도 가장 큰 몫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시세가 한 17억, 이제 18억 정도 하는 그 주택이 지금 공시가격이 이제 12억 원 아래로까지 내려갔어요. 네네. 예, 이것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결국은 그 공시 지가 자체가 내려가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선은 최근에 그 다주택자의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그리고 전체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공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한 지금 100만 가구 정도 됐었는데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36만 가구면은 그 종부세 대상이 한 80만 가구 정도였으니까 50% 정도가 지금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한국 전체적으로 하면 부산에서 이제 종부세가 한 10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 쪽에서 한 60만 가구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경기가 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정부 고시 가격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또 종부세 외에 다른 재산세도 많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네. 나라에서 그만큼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 이제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네. 주요 아파트들의 공시가격과 보유세 변화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어느 아파트를 좀 예로 들어볼까요? 일단 그 뭐니 뭐니 해도 서울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그 84제곱미터 25평 정도였죠. 그게 실제는 종부세 대상이었었는데 9억에서 12억으로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예. 그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결국은 종부세에서 빠진 상태가 돼버리고요.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19억 정도 아파트가 결국은 최근에 15억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잠실 중흥 아파트도 결국은 한 5억 정도 좀 내려온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30%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는 종부세 대상에서 한 올해는 30% 정도 아파트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서울시 전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실제 시세하고 정부 고시가격하고 약 한 5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20억짜리는 15억에 계산이 되고 있고요. 또 보유세도 결국 800만 원대 결국 800만 원대인데 450만 원 정도가 좀 줄어드니까 결국 45% 정도 줄어든 상태고요. 네. 전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죠. 예, 예. 앞서서는 지금 뭐 잠실 주공 그리고 대치동 은마 아파트가 나왔고 네. 지금 화면에는 그 강남에 있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그리고 네. 레미안 고덕힐스 네. 등등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공시가격이 한 10에서 이제 20% 가까이 떨어졌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가 절반 가까이가 지금 전부 다 네, 내려갔습니다.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저희도 보시지만 그 레미안 옥수 같은 경우도
그 14억에서 12억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그 13%나 20% 정도 떨어지는 상태인데 보유세가요. 종부세, 보유세, 그다음에 나중에 팔게 되면 취득세나 뭐 이런 양도소득세도 그만 거기에 적용되고 되고요. 적용이 예. 되고요. 그 아파트 뭐 브랜드를 다 일일이 그뭐다 거명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 한 30%가 종부세나 부동산세에서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강남에 이제 그 고가 아파트가 뭐 세금이 사실은 많이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예. 현재는 종부세라든가 좀 보유세를 많이 조정을 해도 결국은 그 이제 서로 신규 아파트는 아직 그 등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신규 아파트가 한 6천 세대가 앞으로도 등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부세가 올 가을까지 아파트가 더 하락하지 않는다면 한 이 상태에서 멈출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한 3, 4개월 더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런 아파트 보유세를 그 계산하는데 정부 시가가 고시 가격이 한 20%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은 없겠죠? 지방도 뭐 부산의 해운대나 뭐 대구 같은 경우 대구도 좀 아파트가 많이 폭락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운대 일대 아파트 가격이 고가 아파트가 많아서 오히려 서울 강남 아파트가 거의 그 비슷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부산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드물고요. 아 네, 그래요? 아직은 네. 그 신규 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소유주가 회사인 경우도 있고 또 뭐 개인이라기보다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방에 부산 쪽에서는 지금 한 그 30만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한 60만 가구고 부산은 한 그 정도 반 정도 되는 네. 30만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공시가 급락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급매물을 좀 걷어들이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해요. 가격을 낮춰서 좀 급하게 파는 대신에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그 세금이 뭐 조금 아까워서 뭐 물건을 걷어들이는 경우는 뭐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제 부담이 종부세를 덜 내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고요. 또 시장이 매물을 걷어들일 만큼 현재 그 종부세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부동산 그 투자 흐름이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결국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도 부동산 아파트 부분은 한 전체적으로 30% 정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 내가 살려고 했던 그 내부 내수자들이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난번에 있었던 빌라왕 사기 사건으로 네. 인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문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게 됐죠. 그러면 전세 시장 정상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리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매매 가격과 동일한 주택에서도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서 깡통 전세 현상을 좀 부추겼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 사기에도 악용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거셌었는데 자, 이렇게 문턱이 이제 좀 높아지게 됐죠. 전세 보증보험 전세 사기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그 빌라 시장에도 저 공시 가격이 한 6% 정도 하락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주택 그 보증공사에서 그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금액의 한 90%만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 좋은 현상은 주인이 전세금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그 보증 금액을 나라에서 인정을 한 1, 20%덜 해준다 그러니까 그 손해는 금액을 결국은 그 세입자가 보상이 안 되니까 주인은 오히려 그러면 전세금을 내리겠다 해서 최근에 전세금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 전세금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그 깡통 전세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금을 그 시장 자체가 월세로 그 반전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뭐 한 가구당 그 보통 2억짜리 집이면은 1억 9천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또 1억 8천 정도 만약에 나라에서 보증보험이 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주인 입장에서는 한 2천만 원 손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뭐 평균 한 집당 1천만 원 정도, 1, 2천만 원 정도가 보장을 못 받게 되다 보니까 예. 이 구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타 보험회사에서 나머지 부분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택보호차 보험에서는
그 나머지 추가를 이중으로 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 그 구제하는 데는 상당히 미정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빌라라든가 이런 그 시장이 전세를 또 놓고 다시 개발 사업을 하는 이런 시장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한 공시가격 하락도 이제 여기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하게 되니까 사실 이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의 가격대까지 낮아진 거잖아요. 이것도 분명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뭐 한 집당 10%니까 뭐 2억이 전세금은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주인이나 아니면 세입자도 그 보장을 못 받다 보니까 자동으로 저 평균 전세값이 한 10% 정도 내려가고 많게는 20%가량 전세금이 내려가는 게 또 세입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 변제가 그 지난 1월 달에만 해도 한 그 900억 정도 보상을 해줬는데요. 네. 최근에 3월 달 들어오면서 지금 3배로 뛰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그 전세금 깡통 전세에 물어준 돈이 3,600억입니다. 예. 결국은 한 4배 정도가 지금 그 빚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에서 개인이 전세금 띄인 걸 물어주고 결국은 그 보증보험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빌라 시장의 그 전세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앞으로 좀 사라져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네. 나머지 좀 구제받지 못한 그 세입자들도 결국은 항의도 계속 길게 늘어지고 있고 결국은 정부에서 비상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일단은 세입자가 그 집주인의 어떤 그 몫을 다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나라에서도 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세금을 못 낸 주인의 그 세금 대신 부동산을 나라에서 압류하거나 경매나 공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 살고 있는 주인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세입자들이 정부에서 혜택을 준 그 보증금으로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건질 것 같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아주 저리융자금으로 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잘 그 정책을 바라보시게 되면 현재까지 이제 올해 그 2023년도에 부동산 깡통 전세 피해자들은 그래도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곳간이 털리게 생겼으니 네,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질적인 전세 시장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세 시장이 그 갭 투자가 과거에 이제 그 어떤 그 먹잇감이 됐었거든요. 전세금 비싸니까 네. 실제 그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갭 투자 수요가 늘었는데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투자 수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갭 투자 대신에 이제 월세 집으로 많이 그 전락을 하게 되고 집을 전세로 가시는 분보다는 월세로 사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전세 주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세 주인에 대해서 뭐 빚이 얼마 있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모르는 공짜로운 재산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낱낱이 발굴해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1조 원대까지 그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아마 더는 강경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결국은 그 나라에서 그 허구로 이렇게 안아주다 보니까 세입자를 그걸 빚만지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현재 LH나 보통 뭐 주택보증공사나 전부 빚덩이로 좀 눌러 앉아가지고 뭐 엄청난 적자를 지금 공기관에서 안고 있는데 뭐 한전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보증공사도 그렇고 현재 정책적으로 뭐 빚을 내서 또 빚을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곳간이 털리고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주택 경기가 실수요자만 살아남고 갭 투자는 이 시장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이제 소장님의 의견은 좀 네.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부에서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올린 반환보증보험의 전세가율 90% 적용의 기준도 낮은 수준이다.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이제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소장님 보시기엔 좀 어떠신지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나라가 이제 집을 그 사는 분 입장에서는 갭 투자가 좋은데요. 네. 근데 이 갭 투자라는 말이 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이 주택 보증 임대차 보호법은 사실 임대차 보호법을 없애면
사람들이 그 집주인한테 건물 그 임대는 살고 있지만 보증금을 떼기 싫어서 집을 결국은 살 거거든요. 너무 집을 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세를 놓고 집을 사는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에서 그 돈을 물어주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약에 없애게 되면은 경기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전세 시장이 없어지면서 전세로는 이제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거나 전세 끼고 살던 전세 그 과거에 그런 집을 구입하는 방법이 시장이 없어지게 되면은 결론은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없애면 경기가 살아난다. 이건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전세를 사는 분한테 또 전세금을 그 금리를 저렴하게 해주면서 빌려주게 되면은 또 부동산이 투기가 되거든요. 전세를 얻고 싶은 분한테 전세 융자를 많이 해주고 또 그분 돈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나라에서 살림을 잘못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없애고 결국은 전세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를 없애면 부동산은 자연적으로 네. 그 시장이 안정돼 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 투기 세력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투기 세력이 한 100만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2,500만 가구 중에서 100만 명의 투기 세력이 결국은 이 시장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거든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법을 바꾸라는 거죠. 임대주택자 보호법을 바꾸면 그 투기 시장 그 100만 명이 없어지고요. 또 전세 융자를 안 내주면 차라리 집주인이 그냥 월세를 받는 거죠. 뭐하러 은행에 돈을 빌려갖고 집주인한테 또 그 전세로 들어가서 또 이자를 내고 금리가 오르면 또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낼 수도 없는 건데 사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매매해서 살 거냐 아니면 월세를 살 거냐 이 두 가지 시장으로 네. 가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고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유수에서 오르내리지 않는 아주 평범한 시장이 될 겁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이디어를 저는 부동산이 미꾸라지처럼 보이거든요. 미꾸라지처럼.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미꾸라지로 보입니다.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미꾸라지 통 안에다가 메기를 집어넣으면 네. 잡혀 먹일까 봐 그냥 저절로 살아나거든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은 미꾸라지와 같다. 그럼 메기를 집어넣는 방법은 주택임대차 보호하고 전세 융자금 해주는 걸 없애버리면 정책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1년 안에 아주 세계 1등 국가가 될 겁니다. 네. 네.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단순히 기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네. 아예 법 자체를 손봐야 된다. 더욱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용으로 뜨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은요, 강원도 홍천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홍천에 지금 선시공 후분양 방식의 전원주택이 선보여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소장님, 최근에 이렇게 전원주택에 또 이제 아파트처럼 안전을 중요시하면서 선시공 후분양이 상당히 뜨고 있다고 해요. 이곳이 왜 불황을 이겨낸 투자처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많이 듣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가 뭐 전국의 미분양이 10만 가구를 육박하고 있다. 뭐 IMF 때 12만 가구 했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7, 8만 가구를 한 달 전에 넘어섰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집은 후분양이 정상입니다. 예. 아파트도 후분양을 가서 심지어는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사는 거죠. 일단 집이 다 됐으면 들어가서 살다가 마음에 들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 잠깐 사는 동안은 월세를 주는 거죠. 이게 전 세계에 공통된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집을 짓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아요. 그리고 그 집이 안 올라가면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값이 안 올라가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소비자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부도나죠. 건설회사가 부도나니까 정부에서 득을 도와주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제가 이 단독주택은 이 전원주택은 아주 훌륭한 집이에요. 왜 그러냐? 이미 집을 다 지어놨다고요. 다 지어놓고 소비자가 그 집을 와서 보고 뭐 혹시 마음에 들면 그냥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와서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이런 시장을 보기는 많이 봤는데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데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가가지고 주인 보고 몇 번 제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정말 와서 살아보고 그때 사도 되느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발굴한 뉴스인데 제가 지은 집도 아니고 아는 집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집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작품성이 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저렇게 박스처럼 지어놔서 네, 지금 결국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 저 집이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집인데 저 집이
그 산 정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산불이 나면 그 산불 나면서 집이 다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났을 때는 집은 그냥 산 정상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산 정상인데 저분은 정말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저렇게 이 경기도 안 좋은데 집을 네. 지어가지고 허구한 날 저렇게 제가 짓지 말라고 몇 번 가서 충고를 줬는데도 한 20채 정도를 지어놨는데요. 네, 20채 정도 네. 지금 분양이 된 건가요? 어차피 저분은 네. 뭐 안 팔리면 망하겠죠. 근데 제가 하도 불쌍해서 내가 그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뉴스해 줘야 되겠다. 결국은 네. 저 집 짓는데 한 평이 1,000만 원 들어간 집이에요. 1,000만 원이니까 20평이면 2억이고요. 뭐 25평이면 2억 5천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전원주택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분양가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분이 뭐 돈을 많이 벌려고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평균 27평짜리가 지금 그 2억 7천만 원인데 가장 면적이 많은 건데요. 처음에는 자기도 뭐 한 번 지어보고 그냥 어떻게 그 사업적으로 한번 뭐 연습 한번 해본다 그랬는데 지금 한 20채를 지어놓고 자기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전원주택이 필요하신 분은 저 한 1,000만 원 살 수 있는 27평짜리 2억 7천만 원 정도 가는 집이고 필요하신 분이 저 가서 한번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주택 시장이 오늘부로 아파트처럼 미분양이다. 전원주택은 사전에 분양을 하는 집이 없어요. 미리 지어놓고 나중에 후분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전원주택이든 후분양이 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러니까 집이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뭐 호들갑을 떨거나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전원주택이든 집을 미리 지어놓고 나중에 파는 나라로 가고 있다. 네. 이게 정확한 시장입니다. 네. 사고 지금 나서 저기 네네. 네, 지역이 지금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곳이죠? 네, 저 강원도 네. 홍천에 그 옛날에 그 온천 나가지고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홍천에 그 온천 마을 그 홍천에 그 물도 좋겠지만 거기에는 그 온천수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 집은 그 물 자체가 온천수예요. 아, 온천수가 네. 가정집에서 공짜로 쓰는 거죠. 저 영업집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홍천에서 만약에 온천에 나가지고 그 개인이 쓸 수 있다면 돈이 한 집에 한 돈 3억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 3억짜리 온천수 물이 공짜니까 결국은 홍천에 온천 마을 그러면 검색해서 가보시면 저 집이 산꼭대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청정적이고 그 강원도 양양이나 속초를 가게 되면 홍천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렇죠. 여기는 그 홍천에 톨게이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홍천 IC예요. 동홍천은 홍천의 북쪽에 있고 여기는 남쪽이기 때문에 혹시 뭐 집을 안 사더라도 가서 이 정도 가격이 2억 7천이구나. 이 정도 가격이 2억 5천이면 살 수 있구나. 땅도 한 120평이니까 크게 크진 않고요. 도로도 이미 저기 다 공사가 되어 있고 결국은 가성비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세컨하우스로 하기에 이제 사이즈도 적당하고 네네네. 사실 뭐 강원도 저 끝에 있는 이 양양이나 뭐 거기까지 이제 세컨하우스를 장만하기는 거리감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또 힘들 텐데 중간에 이제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네, 전원주택 이제 산 중턱에 또 위치해서 공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물도 좋다고 하니까 물은 저기 온천수가 네, 있습니다. 온천수가 나온다고 한국의 하니까. 최고고요. 중요한 건 그것이 무료라는 거죠. 네. 과거에 온천물이 나와서 저분이 온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네. 그냥 집만 져서 있는 부동산을 그냥 원가에 팔자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홍천이 지금 앞으로 그 용문에서 홍천까지 전철이 개통이 될 겁니다. 그럼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고요? 네, 전철이 개통이 되면 네. 나중에 그만큼 가치가 올라갈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저 주인 입장에서는 선분양이 아니고 후분양이니까 결국은 주인의 양심을 다 집에다가 그 생각을 심어놓은 거니까 값싸게 사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살아보시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 달 살기는 아니고 한 일주일 살기는 제가 보기에 무료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홍천에서 그 유명한 것은 그 강원도 강릉이나 속초를 가려면은 어차피 홍천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가 땅이 엄청 넓은데도 고속도로 상에서는 홍천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농담으로 그 경기도 양평보다 가까운 홍천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저 집이 안 팔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세컨하우스 준비하신 분들은 네, 관심 가져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3대가 함께 일하는 공간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대가족이 함께 평생 직장을 운영하면서 불황을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또 어떤 곳일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뭐 찜질방, 숯가마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 일대를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충남 태안 가서 제가 네. 주인을 한번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우리 강원도 갔다 왔는데 이제 충남 태안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태안 가서 뭘 느꼈냐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그 찜질방이나 숯가마들이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투자를 하신 분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뭐 한 50억 투자했다가 결국은 그동안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본전을 가져가시고 지금 이제 저 숯가마는 중간에 이제 적당한 시기에 자기가 너무 그 돈도 많이 벌고 또 일에 지치다 보니까 결국은 가족들도 한 10년 하다 보면요 이제 거의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뭐 질린다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네. 그 저런 거 하나 차리면 한 3대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한 10명 필요한데 요즘 남의 직원을 데리다가 남을 데리다가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흑자가 되는 그런 부동산도 가끔은 혹시 선수 교체인 거죠. 만약에 뭐 아는 사람끼리 동업을 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저런 숯가마를 만나면은 그 저분들의 노하우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땅이 한 1000평 되고 건물이 한 400평 되는데 저게 전체적으로 한 30억 가는 물건인데 결국은 저 집에 들어간 돈은 50억도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소개해 드리는 거는 무슨 그 이해관계보다 현행법에서 그냥 돈을 5, 60억 들어간 돈을 한 반값에 누군가가 인수해 가면 그 네. 인수해 가는 분은 예를 들어서 가족이 뭐 3대가 그중에 뭐 누가 실업자가 됐다거나 가족은 많은데 일거리가 시원찮고 하는 일마다 안 됐다. 뭐 나중에 사실 사업이라는 게 안 해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아요. 이 사업은 그래요. 사장 가치가 있고 사장의 어떤 능력이 돼야 되는데 사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장을 하고 망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40년 동안 지켜보니까. 네. 그래서 태안에 있는 저 찜질방 저 숯가마는 우선 저 장작을 패가지고 뭐 불을 떼는 사람도 한 2명 정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안에 또 뭐 청소하는 사람도 1명 있어야 되고 결국은 한 대여섯 명이 그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식구가 많고 만약에 그 일거리가 부족하고 자기 하던 일이 늘 안 된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저런 걸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유하고 싶고요. 네.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뭐 한 30억에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 결국은 저게 들어간 돈이 제가 아는데 한 50억 들어갔어요. 결국은 지금 팔면 저분도 손해인데 뭐 사모님이 뭐 질렸고 또 막 자식들도 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몸도 아프고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제 그만 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하시는 분은 남들이 하던 거 인수 받아갖고 좀 싸게 결국 그 은행도 좀 융자 받고 해서 새롭게 한번 인생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아는 집이라서 한번 찍어 갖고 왔습니다. 네, 충남 태안에 있는 찜질방이고요. 규모는 한 1000평 정도 되는 네. 땅에 위치한 찜질방입니다. 현재 이제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 시간에 시리즈로 전해드리는 내용이죠. 내 인생을 망친 부동산. 자, 오늘 5번째인데, 자, 오늘은 어떤 곳일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복합 리조트 사업이 하다가 이제 중간에 중단이 된 경우라고요. 네. 제가 그 강원도 설악산에서 한 3년 동안 돌을 닦느라고 있었습니다. 그 속초에서도 한 1년 있었고요. 네. 또 양양에서도 1년 있었고, 그리고 강릉에서도 1년 정도 있었고요. 근데 동해안에 가시면은 동해안 분들이 설악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사실은 설악산이 얼마나 좋냐면 뭐 세계 명산 딱 써 있습니다. 그 세계 명산 설악산 밑에 리조트를 어떤 분이 한 1000억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그 집에 가서 제가 단골로 저 집입니다. 저 집인데 제가 네. 단골로 사우나도 가고 뭐 모든 손님을 저기서 만나고 잠도 자고 참 좋았는데 저게 얼마 전에 갔더니 갑자기 망한 거예요. 네,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네, 이때까지 제가 뭐 옛날 망한 걸 제가 들고 나왔었는데 오늘은 아주 멀쩡한 새 집이에요. 멀쩡한 새 집인데 저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한 500명 되거든요. 제가 저기에 찜질방도 제가 단골이었고 이발소도 단골이었고 식당도 단골이었고 제가 한 1년 동안 잘 다닌 집인데 저 집이 왜 망했냐? 저도 제가 놀란 게 다 완공되면은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이 개발 시행을 했던 사람들이 마무리를 시원찮게 하면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이 또 망하는 거예요. 예. 자세히 보시면 저 집 앞에가 도로가 지금 막혔거든요. 저 도로를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그 잔금을 안 주니까 이분들이 그냥 속상하니까 경매 처분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해갖고 저 땅만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 가져간 거죠. 네. 그래갖고 저기 땅이 도로가 막혀가지고 도로 막히니까 전기 끊어지죠, 수도 끊어지죠, 좀 차가 못 들어가죠. 정말로 억울하게 망한 거죠.
지금 실제로 저 운영은 얼마나 운영을 한 거예요? 1년 정도 했는데 결국은 네. 1년 중에서 한 6개월 전부터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도로를 그 경매받은 팀들이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냥 도로값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 자기가 도로를 분양 받아놓고 뭐 한 10,000원 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 집은 억울하게 망한 경우, 이 지금까지 뉴스에 제가 내 인생을 망친 부동산 중에서 정말로 억울하게 망한 부동산인데 앞으로 저는 부동산 큰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 정말로 네.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제가 저거 보고 한참 울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남의 돈을 1,000억을, 2,000억을 그냥 송두리 제 돈을 못 쓰게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집값이 좀 내리고 뭐 부동산이 좀 내렸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저렇게 한 푼도 못 건지고 완전히 망한 사람 보면 위로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망했다고 속죄하는 게 아니고 저런 사람들은 투자할 때 이런 부분을 정말 좀 그럼요. 그럼요. 주의해라라는 게 있을까요? 저런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남들이 가니까 하지 말고 서류를 다 띄워보세요. 네. 저기 도로를 막을 거라는 거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단골로 다녔으니까. 근데 그 도로를 결국은 그 허가를 내고 나서 준공 후에 그 돈을 잔금이 거래가 안 되는 바람에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들어갈 때 그 군청에서 확인하시고 시청에서 확인하시고 이제 사는 분이 확인해야 돼요. 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망하고 싶었겠어요. 결국은 다 도망갔지만 네. 정말 악질들이죠. 저런 그 나쁜 사기꾼들은 정말로 이 지구상에 없어져야 돼요. 제가 그 저기 입주하신 분들 얼굴이 다 스쳐가는데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저같이 40년 한 사람도 그걸 보고 내가 해결을 못 해주는데 다 변호사고 뭐 소용없어요. 망하고 나면 그 돈 받으러 가려면 그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예. 그리고 그 돌다리도 징검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 저 주변에 저분들이 망한 거 사례 중에 하나가 도로가 아파트 발대가 딱 돼 있어도 정확하게 서류를 다 떼어보시라는 거죠 앞으로. 네. 그러니까 떼어보고 나서 그 호텔 측, 리조트 측 소유가 맞는지 그러고 나서 잔금을 줬어야 되는데 결국은 저 도로 하나 때문에 집 전체가 망한 거잖아요. 네. 다 지어 놓고 이제 네. 실제로 운영은 1 년조차도 못 하고 그럼요. 예, 중단이 된 건데 네.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앞으로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좀 체크를 하고 네.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저희 시간에 또 이제 전해드린 코너인데 내 인생을 이번엔 살릴 수 있는 네, 리모델링의 꿀팁에 대해서 항상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그 실물을 제가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까 네. 제가 PD님한테 사진을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지금 그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 집을 수리하거나 가정집을 이렇게 수리할 때 저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천정에다 저런 네일을 달으라는 거죠. 아, 그 레일 조명을 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뭐 카페나 무슨 음식점에 네일을 다는 게 아니고요. 가정집에도 저 네일을 무조건 천장에 하나씩 달아놓으면 누구나 저 조명등이 이런 거예요. 네일 하나는 한 10,000원밖에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저 조명등 달려있는 등 하나가 한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보기에는 네일이 10,000원이고 등이 5,000원이면 15,000원 정도 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저게 전문가를 시키면은 15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전기는 되게 위험하면서 또 고기술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달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주거든요. 예. 제가 그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저렇게 네일이 들어가 있는 그 집을 우리 집에다 만약에 갖다 설치한다면은 조명값이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 이게 팁이고요. 그리고 네. 저 조명은 자세히 보시면 동그란 것도 있지만 이 방송국처럼 약간 스포트라이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곳을 비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조명등도 결국은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등 하나에 10,000원이면은 만약에 방이 3개면 3만 원이고 거실은 등 2개 더 달면 되니까 모든 집에다가 있는 등을 다 떼어버리시고 그 네일을 일단 까세요. 네일을 방 3개면 방 3개, 그다음에 거실 한 4개까지 주방까지 5개. 5개 네일을 5만 원이죠. 그 천정에다가 네일을 까시고 그다음에 등도 그 10,000원짜리 범위 내에서 다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전구 담아는 LED 등, LED를 달게 되면 제가 지금 계산해 드려요. 50평짜리나 30평짜리나 방 3개, 주방 거실이니까 등 달 수 있는 그 수요가 5군데거든요. 5군데 네일이 5만 원, 하나에 10,000원씩. 그다음에 전구가 아무리 비싸도 10,000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결국 2만 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내일 5만 원, 전구 5만 원, 조명 등 5개 10만 원. 네. 그리고 20만 원 정도로 우리 집을 호텔처럼 카페처럼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저게 기술자가 안 와도 이게 코드를 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 네. 조명도 그렇게 넣어가지고 한 번 돌리면 그냥 안 떨어집니다, 평생. 그러니까 그 전구를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 집에 조명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공사 사장이 되는 거죠. 네. 아무나 전기공사 사장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장 지금까지 방송 중에서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이 빚을 바꾼다는 거는요, 집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0만 원 들여가지고 새 집에서 산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저 레일등을 한번 달아본 적이 있는데 네. 저 레일등의 가장 큰 장점이 그 조명의 포인트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네, 거에 네. 따라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포인트를 줬다가 왼쪽으로 포인트를 줬다가 네.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렇게 쉽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기존 있는 등에서 그 전기 가게에 가시면은 그 전구 선끼리 연결하는 그 코드가 있어요. 네, 뭐 옛날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테이프로 감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두꺼비 계량기 집을 내려놓고 그 캡이 있는데 캡끼리 맞추면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은 전기를 가격을 적게 드리는 거는 집안의 전구를 싹 바꾸면요. 네, 전기세도 한 5분의 1로 확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LED 등으로 바꾸면은요. 전기값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한 거니까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LED 등을 싹 바꾸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인생을 바꾸는 인테리어 꿀팁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